그러니까 7층에서 표를 이 표를 가져 교환하시면 돼요. 저기. 당연히 오셨나요?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판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옆집에서 강제로 끌다가 강제로 일시키고, 심지어 제 어머니 능욕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배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가 나한테 파는 물건 중에서 골라서 팔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내가 뭐냐면 네가 파는 물건 안 사겠다. 이 정도 지금 대응하는 거라고. 이 정도 대응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내용이니 효과가 없대느니 뭐 이런 소리를 친일파들을 하고 떠들고 앉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죠. 그냥 상대방이 막 노예처럼 굴어도 그냥 가만히 그냥 거기 굴복하고 그냥 힘이 센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그걸 수용하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다 붕괴돼 버리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라나는 애들을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산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불매운동을 하면서요. 이번에 불매운동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요. 지난번 촛불 시민혁명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성숙해졌어요. 심지어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 불매운동을 막 국민들이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버리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은 사후의 압박문 읽듯이 그걸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 과거에 촛불 시민혁명 때도 그랬거든요. 국민들이 먼저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국민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참여연대나 경실련 이런 단체들도 사후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판단을 못하고 앉았다가 불매운동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큰 변화가 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번에 불매운동에서 나온 구호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진짜 우리 국민들의 이 생각이 이렇게 수준 높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 보게 되면요. 이번 나온 구호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 강연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연결해서 하면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개싸움 국민들이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달라. 유명한 이 구호가 나왔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요, 눈물이 핑 돌려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요. 그 메시지에 담긴 게 뭐였냐면요. 자, 일본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선 저는 그 구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쟁 범죄와 관련된 지금 그러니까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지금 뭐 보상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이러겠다는 거 거거든요. 전쟁 범죄와 관련된 건 사실 시효도 없다는 게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지금 하는 게 너무 국제적인 상식에 지금 어긋나고 앉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부가 전공법을 나가더라. 좀 원칙을 지키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맡을 테니까는 지적을 하고 어려운 걸 우리가 싸움하는 건 우리가 맡을 테니까는 정부는 원칙을 견제해달라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뭐냐? 정의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만들어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정의하고 인권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저렇게 야만적인 짓을 하고도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불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랬습니까? 어린애들이 10대 애들이 우리 여고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들은 현재 싸움을 이겨내달라.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 현재 어렵다도 참고 하면 이겨내달라. 그러니까 돈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하니까는 이걸 이겨내달라고 이런 걸 하면서 진짜 눈물이 핑 돌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쓰는 논리가 반대편에 쓰는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요. 이게 어른하고 애하고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방적으로 깨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처음에 불안해하고 그랬었죠. 좀 지나가고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뭐 왜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럴 텐데, 제가 그렇게 하는 근거가, 그다음부터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강연할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가 이 저는 이 지식인사의 심리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정치학자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다 미국 박사들이거든요. 저도 물론 미국 박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다른 미국은커녕 미국은 물론이거냐 일본 같은 나라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요. 저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제가 단정 내리고 한 사람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면 다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보통 국가를 지향합니다. 보통 국가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그 평화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국가들은 어느 나라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없게 돼 있냐면요. 전쟁을 이렇게 전범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페널티를. 네. 그래서 군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이렇게 받은 겁니다. 2차 세전 이후에요. 그걸 지금 보통 국가화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일본 이 전범 군국주의 세력들의 목표인 거잖아요, 지금요. 정치적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비정상 국가입니다. 보통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뭐 선진국가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아베 정권이 저렇게 자민당 정권이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고 특히 이 군국주의 정권까지 이렇게 들어서는 수 있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오니까 이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핵심인데,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언론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야당이 굉장히 무능해요. 야당이 오합지졸입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일본은 우리 전두환 때 경험했었던 보도 지침, 언론에 대한 보도 지침이 지금도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 정책을,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기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신문사들이나 방송국의 고위 간부들하고 주기적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 일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그 설명을 가서 전달하게 돼 있어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보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멋대로 쓰지 말고. 거기다 시민사회단체도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걔네들은 뭐 시민혁명 이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다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 안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세계 경제기구 3위 국가인데 경제적인 측면 속에서는요 구조적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베 정권이 언제 출범하냐면은 2012년도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출범합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정권하고 똑같이 출범해요. 그 전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당이라는 지금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근데 2012년도 이제 총선에서 아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핵심적으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20년에 제가 이제 사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10년의 출발점이 이제 90년대 초입니다. 90년대 초인데요.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린다면은 92년도부터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요. 장기 불황에 빠지는데요. 90년부터 일본의 주식인 니케이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1월 3일 이제 개장하는 정도로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장기 불황, 잃어버린 10년이 90년대 진행이 됐었고요. 그 잃어버린 10년을 제대로 그러니까는 대응을 그때 못하면서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가 그러니까 이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잠깐 이렇게 이 검은 선을 추세를 보게 되면 잠깐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있지만은 결국 2012년이 되게 되면요. 2012년 기준을 보게 되면은 아베가 이제 집권하는 2012년과 시간을 다 해보게 되면요. 92년도 수준하고 GDP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경제는 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요.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잠깐 반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곤두박질 치면서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니까는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부가 3년 동안에 아주 무능하게 했고요. 경제를 전혀 회복을 못 시키잖아요. 회복을 못 시키고요. 거기다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었죠. 그러니까 사회가 2012년도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물한 상태가 되거든요. 일본 사회가. 그렇게 사회의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요. 포퓰리즘이라든가 극우세들이 반동을 이게 세력들이 바로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 극우세들이 바로 하는 것을. 근데 이제 유럽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그 복지가 많이 걸리고 있다 보니까는 극우세들이 집권까지 못하는데 일본은 이게 집권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큰 그림, 크게 확대한 그림입니다. 크게 확대한 그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세계 경기가 좀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지나 해서 잠깐 올라갔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다시 떨어졌다가 경기가 이제 글로벌 금융에서 충격받으면 그냥 곤두박질 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미국이 이제 일본이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됐다는 얘기인 건데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경제가, 일본이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세계 경제의 규모 2위였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주가하고 주식 가격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저게 20년 동안 경제가 그러니까 스탑되고 있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요인만 가지고. 어떻게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제가 선진국 경제가 20년 동안 보니까 멈춰있느냐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요. 일본의 경제는 70년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따가 이제 중요한 걸로 얘기할 부분인데요.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예요. 다른 선진국과 달리요. 근데 일본이 경제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60대까지는 10% 안팎으로 쭉 성장을 합니다. 10% 평균 10% 정도. 하다가 갑자기 70대 가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절반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4%대로. 70대, 80대. 그러니까 되게 보게 되면 성장률이 10% 가는 나라들은 8%, 뭐 7%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냥 절반 밑으로 떨어져요. 4%대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제 다시 성장이 중단되는 사실을 이제 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70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70년대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일본의 성장 방식이 제조업에 의존을 하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통제하는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70년대부터 소위 탈고파,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당시에 제기됐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 환경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융을 철저하게 정부가 통제했던 나라예요. 외국 자본도 그러니까 유입 못하게 하고 외국 자본들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그러니까는 매수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면서 이러면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이제 이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산업 생태계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게 일본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뭘로 대응하냐면 그냥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크게 폭등을 합니다.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서요. 환율제도가 바뀌면서요. 변동환율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70년부터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서 성장률이 떨어진 건데 그걸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결과가 80년대 주가가 폭등을 하고 미국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폭등했다가 그게 결국은 또다시 이제 90년대 이제까지 거품 붕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제조업의 이 역할이 약해지면서부터 이제 70년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80년대 그러니까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뒤늦게 합니다. 이게 왠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대개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얘기 이런 거 대표적으로 뭐냐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한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제조업의 핵심적인 사람인데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일자리 줄어든 사람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농업사에서 산업화에서 제조업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안 만들면서 안 만들면 되게 어떻게 되냐. 이 제조업에서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대학을 저부가 같이 서비스 부는 되게 합니다. 자영업자가 되는 쪽으로. 그러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고용 증가율이 떨어지고 또 일자리 양극화가 생깁니다. 중간임금 일자리 주로 이제 타격을 받아요. 기술이 진보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노동소득 비중이 줄어듭니다. 한나라소득, 국민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하는데 노동소득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럼 내수가 약화되죠. 내수가 약화되면은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립니다. 수출을 해요. 수출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기업들은 뭐냐면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가난한 인건비 같은 걸 전략할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용을 억제한다든가 생산을 자동화시켜가지고 고용을 억제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인상을 억제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냐면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다든가 인건비가 싼데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하고 동남아시아 일본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출에 목을 내면서 내수가 더 약해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싼 수면이 있죠. 거기다가 정부가 뭐냐면 또 친기업 정책으로 대응을 합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국내 공동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각종 이제 친기업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금이 불평등해지게 되면요. 또 하나 이제 내수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인구 구조를 악화시키는 것도 악화시킵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출발점은 모르고요. 저출산에서입니다. 고령화는 어차피 의료기술 발달하면서 이제 기대 수명은 길어지는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이제 저출산이 이제니까는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고령화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저출산이 되게 되면 총 인구가 잠깐 이게 이제 증가율이 떨어지니까요. 분모가요. 근데 이 저출산의 이제 기본적인 요인을 결혼율로 봅니다. 결혼을 사람들이 안 한다 이거예요. 결혼율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경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결혼시장 탐색 고용이라는 게 있는데 남성이 여성한테 청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그걸 받아들이는 기준을 물론 경제적인 요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뭘로 보자면 임금 불평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임금 불평등이 심할수록 결혼율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여성이 상대 남성이 그러니까 자기 남성이 이제 청혼을 했을 때 그 남성의 소득을 볼 때 절대적인 소득이 아니라 한 달에 300만 원 버냐 500만 원 버냐 이 절대 소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 임금이 상위 10%에 속하는 임금이냐 하위 10%냐 이걸 봐준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랑 될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몇 %에 속하는 게 뭐냐 이거 봐준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임금 가지고. 서양학자들이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39세 이하, 40세 미만 젊은 남녀들 결혼율을 이렇게 조사해보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꽤 크잖아요, 우리나라요. 그 격차 비중하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결혼 비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54, 5% 정도 거의 비슷해요. 임금 비율하고 결혼율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결혼하기 쉽지 않죠. 힘들죠. 이 주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혼율이 떨어지게,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결혼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혼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구구조를 악화시켜요. 인구구조를 악화시키게 되면 내수가 더 이제 악화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내 내수 규모, 소비 규모가 줄어들죠. 그래서 수출에 목을 내게 됩니다. 수출에 이제 죽고사는 경제구조가 돼요. 그래서 수출에 죽고사는 경제는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세계 경기가 좋을 때 좀 괜찮은데, 그래서 아까 2000년대 이거 잠깐 같이 올라간 거는 세계 경기가 좋을 때 같이 그 덕을 봐요. 수출이 좀 더 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직격탄을 맞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올해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서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것과 되게 타격을, 우리나라도 지금 타격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몇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1995년부터 일본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995년에 평균, 그러니까 일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요. 36만 3천 원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2012년에 31만 4천 명으로 한 5만 원 정도 줄어들었죠. 요 이후 부분은 이제 아베 정권 때기 때문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일자리 상황을 봐보세요. 아까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1990년에 일자리를 100으로 놨을 때 2015년도에 이게 정부자금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그러니까 풀타임 일자리를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증가했어요. 대신에 파트타임이 한 3.3배가 증가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자, 그 이후 최근의 일자리도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